자, 학생 여러분, 또 한 주에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는 지구의 기상 정보와 특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 배울 거는 이제 방재 기상이라는 파트 내용이고요. 먼저 기상 정보 및 특보의 이해부터 진행을 하고 지진과 지진의 일, 또 해양 기상 변화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업 들으면서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 대기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좀 배우셨을 거고요. 뭐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대륙권 있죠. 대륙권, 뭐 트로포스피어라고 하는 대륙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층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한랭전선이나 뭐 온난전선 이런 전선의 충돌도 발생이 되고 또 태풍 등에 의해서 일기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되거나 감소가 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빨간색 선 있죠.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대기의 층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하강됐다가 상승됐다가 이렇게 하강됐다가 상승되는 이런 형태들의 패턴들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알다시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은요, 이게 지금 대륙권이나 성층권, 또 중간권, 뭐 열권 이런 등의 영역들로 어떤 에어리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대기 자체가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상의 지표면상으로 붙들려져 있죠. 그래서 상공으로 일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의 영향이 조금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상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진다 보니까요. 이 대기 지표면에서 가까운 쪽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원자나 분자가 아무래도 상층 부위에 많이 분포가 되겠죠. 여기 이제 가벼운 놈이 있고 여기 좀 무거운 게 좀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당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도 한 지표면에서 한 500km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지구 반지름을 얘기를 할 때 지구 반지름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6,370km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약 50km, 500km 정도에서부터 지표로부터 약 지구 반지름의 10배에서 15배 이르는 영역 자체를 우리가 외기권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제 이 바깥에 완전히 바깥이죠. 그죠? 뭐 근데 대부분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층 자체는요. 이렇게 내기권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 내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기상이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층들은 이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층권은 대륙권 바로 위쪽에 있고요. 보통 이제 대륙권하고 성층권 요 사이 이 이제 그 층과 층이 만나는 그 사이를 계면이라고 좀 불러요. 그래서 이제 대륙 권계면 또 성층권과 중간권의 그 차이를 성층권 권계면 이런 명칭을 좀 부르도록 하고 있고요. 성층권 자체는 이제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오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O3로 알려져 있죠. O3로 알려져 있는 오존층이라는 건 대기에서 입사되는 다양한 연인 중에 자외선 같은 거 차단을 좀 하고요. 또 매우 안정이 되어 있는 층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온이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성층권 내에서는요. 이쪽이 대기가 매우 안정이 되어 있는 층이다 보니까요. 보통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륙권은 날씨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요. 이쪽 층에서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비행기들이 보통. 그 다음에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기후나 기상 변화에 있어서 상승 기류 또는 하강 기류, 기류가 올라가거나 따뜻해지면 올라가죠. 대류, 전도, 복사 나중에 배울 겁니다. 대류하고 전도, 복사 등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발생이 되는데 일단은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잘 섞여서 구름이나 또는 비나 눈이 내리거나 또는 전화에 배웠던 이제 번개라고 불리는 뇌전, 또 태풍 이런 것 같은 독특한 기상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대륙권 상공에서는 평균 영하 55도 정도 온도가 대체로 일정한 영역이 35km 정도 이 정도 영역에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대륙권 상공에 위치해 가고 있고요.
대륙권과 비교해서는 대기 운동이 활발하지는 않고 동서 방향의 대기 순환, 지구 자전 운동에 의해서요. 대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자전의 영향에 의해서 그 대기 순환에 약간씩 나타나는 층이기도 하고요. 성층권에서는 남북 위도 30도 사이에서 적도부 끊임없이 동풍이 불게 되었고요. 중위도에서는 거꾸로 서풍이 지배적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울 거고요. 위도 대역별로 바람의 변화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30도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서풍 같은 게만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고도 40km 이상 되면은 강한 태양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기의 원자와 분자를 그러니까 분리시키는다고 그러죠. 또 이온화 시키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층이기도 합니다. 또 중간권역 같은 경우는 성층권 위에서 고도 한 90km까지 이 정도까지 분포가 되어 있죠. 중간권 영역의 이상 이제 그 대기에서는요. 태양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이라는 게 극히 활발히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전리층 같은 거 이제 대전돼 있는 입자들이 있는데요. 그 대전돼 입자들이 서로 이제 뭐 전자 밀도가 분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밀도들이 분포하고 있고, 이게 중간권 계면에서 이제 다양한 우리 뭐 오로라 현상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영향도 좀 있고요. 현상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이쪽에 전리층이라는 게 분포가 되고 있어서 보통 뭐 GPS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리층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전리층이 해줘야 될 역할들은 이제 대기에서 외계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전자기 파들을 좀 차단시켜서 그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가끔은 뭐 특별하게 주기는 한 10에서 14년에서 12년, 14년 정도 된다는데, 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흑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의 플라즈마 운동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마그네틱이 와요. 전자기 파가 오는데, 요게 이제 14년, 12년, 14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보통.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게 그냥 다연순한 파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뭐 폭풍급의 형태들로 들어와서 이 대전되어 있는 전리층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입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흔들어 버려서요. 인공위성 기반으로 한 통신 시스템들을 좀 마비시키는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지자기 폭풍이라고 해요. 번외의 얘기지만 지자기 폭풍, 뭐 영어로 마그네틱 스톰이라고 그러고요. 마그네틱 스톰이라는 현상도 발생이 되는 층입니다. 전리층은 보통 주로 태양 자외선하고 X선이 대기를 이온시켜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해서요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 층에서는 뭐 전파 통신에 있어서는 지구 내에서는 그 전리층은 전파 통신이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건데요. 전리층 내의 전자의 운동들에 공명할 정도 주파수 높은 전파가 전리층을 뚫고 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들이 좀 유행하는데, 뭐 전리층 폭풍이라는 말도 하고요. 뭐 전문 용어로는 델린저 현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대기 연진 구조. 특히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대륙권 쪽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대기 조성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이번에는 뭐 지구 잘 아시겠지만 지구는 구성하고 있는 성비가 보면 질소가 한 78%, 물론 위도 대역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요. 산소가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이거 다 합치면은, 이게 두 개 다 합치면은 9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1% 중에서 가장 많은 놈이 뭐 아르곤이라고 보통 부르죠. 아르곤이 0.1, 보통 알려진 걸로 의하면 0.93% 정도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게 이산화탄소가 한 0.03%. 나머지 이제 요렇게 이산화탄소나 네온, 헬륨, 메탄, 크립톤, 일산화질소, 수소, 뭐 오존, 수증기 이런 성분들이 0.04% 정도를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지구 대기 구성하는 선이고요. 뭐 지구를 예를 들어 지구의 이제 지각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것들, 지구 전체의 구성 요소로 보면요, 뭐 번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게 철이죠. 철이 한 35% 정도 되고요. 또 지구 구성하는 것 중에 또 산소가 30%, 다음에 많이 이루는 게 규소,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규소 15% 정도 되고, 다음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한 13%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니켈 같은 게 한 2.45% 되고요. 니켈 있고 2.4. 그 다음 많은 게 황성분, 황이 한 1.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칼슘 같은 게 좀 많이 있죠.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칼슘 성분이 보통 한 1.1%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성분들이 한 0.5%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대비되는 게 이제 대기 쪽하고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로 조금 상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산소들하고 이렇게 대기에도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산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다음은 기단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대륙권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단들에 대한 영역. 기단의 정의가 뭘까요? 보면은 기온하고 일단 습도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템퍼러처하고 T하고 습도가 있어야 되죠. 외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습도가 주어진 고도에서 수평 쪽으로 아주 비슷하고 그 범위가 수천 킬로미터 제곱에 달하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보통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단 같은 경우에는 육지하고 해양 파트에서 이제 많이 또 구분이 되고, 한대나 열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구들이 있는데, 뭐 일단 한대 영역에서 보면 육지 영역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죠. 겨울철에 한냉 건조, 그죠? 겨울에 춥고 건조한 기후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춥고 건조하고, 또 열대 쪽에서 보시면은요, 육지 영역에서는 양쯔강 기단이라고 보통 해서 봄, 가을 이쪽에 좀 많이 올라오고 따뜻하고 건조하고요. 그래서 봄철에 보면 우리가 되게 따뜻해지면서 되게 건조해서 뭐 산불도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다음에 바다 쪽에서 보시면은요, 초여름 지역에서는 약간 서늘하면서 약간 습한 성분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오호츠크의 기단, 한냉 다습하다라고 얘기하는 초여름 발생하는 기단이 있고요. 또 북태평양 기단에서는 또 덥고, 그죠? 여름이나 장마철 되게 습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불안정한 대기들. 보통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이때만은 좀 안정적이고, 나머지 열대 기단이나 해양 쪽에서 들어오는 한대 기단은 약간 불안정한 파트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선이라는 말이 있죠. 전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상 같은 경우를 연구를 할 때 보면은요, 기상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층의 부분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요, 연직으로도 계속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종간 기상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기의 연직 구조처럼 아까 본 것처럼요, 대기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레이어별로 각각의 층 레이어별로 템퍼러처나 습도나 수분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간 기상 관측 기구라고 또 보통 부르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뭐 요즘에는 라이다 같은 시스템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같은 거 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라디오 존대라는 거 내려가서 풍선 에드벌로 점생긴 거에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지금도 해요. 계측 장비 넣어서 쭉 띄워서 대기를 쭉 분석하면서 풍선이 올라가서 계속 그 레이어별로 측정한 데이터들을 무선으로 지상의 관제국에다 보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단과 기단, 앞에서 봤던 기단과 기단 사이의 경계선 부위들을 얘기하고요.
전선의 양쪽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선 양쪽에서는 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게 되면서 기울과 밀도 등이 좀 달라지고요. 이렇게 부딪히는 면 자체를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전선면. 면이라서 되게 종이처럼 얇은 것이 아니고요. 그 두께가 수킬로미터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면에 대해서 약 경사를 좀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100분의 1 경사. 100분의 1 경사라는 거는 경사도라는 게 100 갈 때, 100m 갈 때 한 1m 상승하는 부분. 1m 거고 요거를 경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경사. 그래서 뭐 여러분들 도로 같은 거 올라가면 오르막 경사, 내리막 경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경사가 6%다 라고 얘기를 하면 100m 갈 때 여기는 6m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로는 하강 경사가 뭐 마이너스 15% 10%다 그러면은 100m 갈 때 100m 지나갈 때 10m 내려간다는 얘기죠. 여튼 지표면에 대해서 약 1000분의 1 경사 정도를 갖고 있어서요. 전선도 약 수백 킬로미터 정도의 폭을 가진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길죠. 이게 전선면을 따라서 강수 발생들 기상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일기예보나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이 전선의 분석을 예보하고 예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선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냉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이라고 붙게 되어 있고요. 한냉전선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의 하층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할 때 전선면에서는 갑작스런 강수, 이제 소나기라고 보통 부르죠. 그다음에 천둥 번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게 한냉전선 얘기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의 상공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면에서는 지속적인 강수가 발생되는 여기는 계속적으로 호우가 발생하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종간 기상에 대한 발달이 위쪽으로 상승으로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니까요.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대류 때문에요.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뭐 우리가 보통 정라군 같은 것들 발달한다고 해서 공이 이렇게 시커먼 구름들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 폐색 전선은요. 이렇게 아래쪽 그림 보시면 되고요.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을 추월을 할 때, 추월해서 이렇게 찬 공기가요.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일 때 날씨 변화는 한냉 전선이나 온난 전선 때와 비슷하게 내리는데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게 되고요. 정체 정선은 두 기단이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마철 같은 경우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남쪽, 북쪽, 위아래로 위도대로 살짝 위아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와 전 공기가 부딪혀가면서요. 따뜻한 공기 밀어대면서 그쪽에 국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보통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장마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전선상에서 저기압의 발달로 호우가 발생되는 유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압은 여러분들 잘 아시길 거고요. 기압은 대기 압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대기 운동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거고요. 이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바람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밀도가 작은 공기가 있던 곳에 밀도가 큰 공기가 이동해 오면 공기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지상 기압이 높아지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압의 그 변화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헥토파스칼.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런 단면들 수직 단면을 보시면은요. 고기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생이 되고요.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하고 있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있고요.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되고 하강 기류가 발생이 되고 고기압 전선에서는 고기압 세력에서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좀 약하게 되어 있고요. 저기압 세력에서 공기가 응결을 한다. 응결하니까 구름이 발달되겠죠. 구름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기온에 따라서요. 또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내용들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압, 한자로 풀어보면 공기, 기, 누르압,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기압의 연구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기압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진 사람은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친구가 한 명 찾아왔는데요. 내용은 자신이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팠는데 아무리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갈릴레오는 왜 우물이 나오지 않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기압에 대한 연구는 갈릴레이의 제자인 우리도 잘 아는 토리첼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물 대신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대기압 실험입니다. 수은이 담긴 유리관을 거꾸로 수조에 담그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만 내려가고 76cm의 높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유리관 안에서 수은이 누르는 힘과 유리관 밖, 수조에서 밖에서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공기가 없는 공간, 즉 최초의 진공 상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블레즈 파스칼이 기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전에 갈릴레오와 토리첼리가 연구한 기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파스칼이 토리첼리가 만든 수은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은지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파스칼은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길고 길었던 기압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한 이 파스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압의 단위를 파스칼 또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관 안의 수은의 힘과 바깥의 수은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1기압은 헥토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013 헥토파스칼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받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압은 단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압은 높이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상이 가장 강한 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우주겠죠. 간단한 실험으로 이와 같은 고도에 따른 압력차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높이가 있는 우유곽을 준비를 하고요. 그 후에 높이의 차이를 두고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은 후 우유곽 안에 물을 붓게 되면 구멍으로 각각 물이 나오게 되겠죠. 즉 압력에 따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맨 하단부의 구멍에서는 위로 많은 물이 쌓이면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물줄기가 제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위로 갈수록 물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물줄기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압도 이와 같이 높이에 따라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평평한 지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골짜기다, 산의 능이다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변의 지형이 낮게 형성이 될 때 산의 능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주변이 반대로 높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여기를 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압과 저기압은 서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특징이 다른데요.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기압은 위로부터 내려온 공기가 시계 방향을 따라 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저기압은 아래로부터 공기가 오르면서 반시계 방향을 따라 모여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공기의 성질, 즉 온도 차이에 의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지표면 부근으로 찬 공기 형성이 되면 형성된 고기압은 대기 중층으로 이렇게 수렴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키가 작은 고기압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형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에 해당하죠. 반대로 지상 부근의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상승한 공기는 일정 고도에서 모인 후 다시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즉 지상의 저기압 상승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러한 저기압을 우리는 키 작은 저기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키 큰 저기압과 고기압도 있습니다. 대기 중상층에서 발생한 파동은 지상의 기압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대륙 건개면 부근에서의 파동은 회색 점선과 같이 대기 높은 곳에서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행은 공기의 연직적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대륙 건계면 부근의 파동이 밑으로 향하게 되면 대기 중층의 찬 공기도 함께 압축이 되면서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때 찬 공기는 곧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앉은 찬 공기는 대기 하층에 기존에 있던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위로 상승시키고, 이 때문에 지상의 저기압은 대륙 건계면 파동의 중심 오른쪽 하단부에서 발달을 하게 되고, 상층 기압골, 대기 하층도 기압골 또는 저기압 형태를 갖게 되면서 키가 큰 저기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연직적으로 분포한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기 분포가 위로 들리게 되면 대륙 건계면 하부에서는 전체적인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죠. 연직적으로 공기가 팽창하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저기압의 상승기압과도 매칭이 되면서 지상 부근으로는 공기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그 주변으로 공기가 모여들게 되면서 이와 같이 특정 구역에서 발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구역에서는 발산장에 의한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죠. 즉, 키가 큰 고기압과 저기압은 주로 대기 상층의 이 대륙 건계면 부근의 파동에 의해 생긴 연직적인 흐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대체로 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키가 작은 기압계는 대기 하부의 흐름 또는 온도 분포로 인해 생기는 것을 지상 부근의 공기의 성질이 바뀌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키가 큰 기압계는 대기 상부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을 되기 때문에 대기 하층의 고저기압은 상층의 파동 흐름과 함께 고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윤익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선 설명에 앞서 전선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기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전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단은 그 온도와 습도의 수평적인 변화가 비교적 적은 큰 공기덩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단의 특성을 보시면 넓은 지역에 비슷한 날씨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형성 지역에 따라서 대륙성 기단과 해양성 기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규모를 보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고요. 연직 규모는 대륙권 전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단 분류를 해보면 기단은 뭐 각각 온도, 습도, 안정도가 이제 다르고요. 일기 현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해양이냐 육지냐, 생성 지역이 해양이냐 육지냐, 그리고 차가운 곳에서 발생했는지 따뜻한 곳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대륙성 열대기단, 해양성 열대기단, 대륙성 한대기단, 해양성 한대기단, 적도 기단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단은 그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시기가 뭐 각각 다른데, 그 대표적으로 겨울철에는 대륙 고기압이라고 하는 뭐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되고요. 여름철에는 그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데, 그 사이사이에 양쯔강 기단이나 그 오축해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전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선면 정의를 보시면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는 기상 요소가 급변이 변하는 불온성면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이 전선면이 지면과 닿아서 연결한 선이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연성면에 대해서 보시면 그 전선 형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기상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기온이 되겠고요. 이슬점 온도, 바람, 기압, 요 네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선 종류,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출현 고도에 따라,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연직적인 특성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전선 출현 고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지상전선과 상층 전선이 있겠고요.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한랭, 온난, 폐색, 정체 전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직적인 특성에 따라서 활승전선과 활광전선이 있고 그 밖에 해안전선을 둘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전선에 대해서 특성과 연직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전선은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일기도상에서 저기압 북동쪽에 위치를 하고요. 빨간색 실선에 빨간색 반원을 맞닿으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좀 표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온난전선이 되겠습니다. 연직적인 구조를 살펴보시면 한랭한 공기가 덮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면으로 고온다습한 온난기류가 유입되면서 이 기존에 있던 한랭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불연성면이 생기는데 이 불연성면이 그 온난 전선면이 되어 있고 이제 지상과 맞닿은 부분이 그 온난 전선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강수 형태는 폭넓고 약한 강수, 그리고 풍향은 통과 전에는 북동 내지 동풍이 불다가 통과 후에는 남동풍으로 바뀌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한랭 전선과 비교했을 때 기압과 습도, 그 온도 경도가 이제 다소 적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울기도 완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넓고 약한 강수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불안정 요소가 작용할 때는 많은 비, 호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랭 전선입니다. 한랭 전선은 일기도상에서 저기압 남동쪽 내지는 서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파란색 실선에 파란색 세모를 맞닿아서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연직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그 온난전선과는 반대로 온난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 그 후면에서 차고 건조한 한랭한 공기가 파고들면서 기존에 있던 온난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강수를 유발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불연성면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불연성면이 지면과 맞닿은 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한랭 전선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강수 형태는 소낙성 강수, 천둥 번개나 강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한 그런 강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풍향은 통과 전에는 남서가 불다가 통과 후에는 북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에 비해서 기압이나 습도, 온도 경도가 이제 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통과 전에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을 하고 기압이 하강하는데 통과 후에는 반대로 온도와 습도가 하강하고 기압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색 전선입니다. 폐색 전선은 일기도상에서 보라색 실선에 지금 보라색 반원과 세모를 맞닿아서 교차하면서 연결한 그런 선으로 이제 일기도상에 표현을 하고요. 연직적인 구조를 보시면 그 온난전선상에서 타고 올라간 따뜻한 공기가 상층을 완전히 덮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 폐색전선은 온난전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랭전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온난전선형과 한랭전선형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분류하는 기준은 그 단면도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폐색전선 같은 경우는 저기압 세태기의 형성이 되고 약한 강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이제 교차해서 연결한 지금 그림과 같이 표기된 이렇게 교차해서 연결한 일기도상에 이제 표기를 하고요. 연직적인 구조는 그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맞닿아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형성이 되는데 특징으로 보자면 주로 이 정체전선 북쪽에 주로 이제 강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주로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강수를 가지는데 여기에 저기압 시스템이나 타 불안정 요소가 가미되게 되면 많은 비, 호흡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전선, 장마전선을 두고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칭을 하는데 그 일본과 중국에서 같은 정체전선을 두고 다르게 이제 말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바이유, 중국에서는 메이유 전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승, 활강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활승 전선을 보시게 되면 활승 전선은 그 한랭 전선 후면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강수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상승 운동이 지금 대규모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구름대에도 폭이 넓고 이제 강한 그런 강수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강 전선은 전선 후면에서 중하층으로 이제 건조 공기가 이제 파고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승 운동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강수 형태가 좀 약한 특징이 있는데 전선면 바로 그 전선 전면에서 약한 강수가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전선입니다. 해안 전선은 그 육지에서 차가운 육풍이 그 해상으로 불어나가고 해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동풍 내지는 북동풍이 육지 쪽으로 향하면서 그 사이에서 불연성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불연성면이 해안 전선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동해상 북고 남저형 기압 배치일 때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풍하측에서 지표면이 냉각되거나 한기 이류로 인해서 이쪽 그 전선 부근에서 온도 경도가 이제 조밀해지면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발달한 그 해안 전선이 육지 쪽으로 붙으면서 해안 부근에 즉 이제 동해안 쪽에 강수를 유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겨울철에 동해안에 대설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도 이제 더러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안 전선을 끝으로 뭐 전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학습이 모두 끝났는데요. 앞으로 그 일기도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오늘 드린 설명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단이나 전선, 기압 이런 내용의 부분들은 기상청 예보관에 대한 설명이 더 충실할 것 같아서요. 한번 좀 동영상 파일을 입혀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 이어서 기상 현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상 현상은 정의에 내리다시피 대기에 포함되어 대기 중이나 또는 지상의 물체 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물에 관련된 현상과 먼지와 관련된 현상, 빛의 현상, 또 전기 현상 등을 기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바람이 불고 비나 눈이 내리거나 구름이 생기거나 태양 광선이 산란하는 것 같은 대기 상태하고 그 변화의 현상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물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호우나 장마, 태풍 이런 걸 얘기하고 먼지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빛에 관련된 현상들은 뭐 오로라라든지 무지개 이런 걸 얘기하고요. 전기 현상들은 전기 현상에 오로라 들어가겠네요. 대준된 입자니까 아까 봤을 때. 그다음에 번개, 뭐 뇌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물 현상들은 지금 보다시피 비나 눈, 우박, 안개, 서리, 이슬, 용오름, 특히 이런 현상들 용오름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스파우트라고 그러고요. 토네이도하고 또 다른 현상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뭐 바다에도 발생되고 육지부에서도 갑자기 기압의 큰 점프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이제 액체 상태나 또는 고체 상태로 대기 중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떠 있거나 부유되어 있는 상태죠. 수증기처럼 또는 지상의 물체에 붙어서 있는 현상, 서리 같은 현상도 발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먼지 현상 같은 경우에는 황사, 그다음에 연무, 그다음에 연기, 강회 이런 말 좀 들어보죠. 강회 같은 현상. 그다음에 먼지,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먼지에 의한 먼지 현상들이고요. 또 뭐 요거 말고도 바다 쪽에서 발생하는 해무 현상도 있겠네요.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미세한 고체 입자가 물수위 많이 떠 있거나 또는 지상에 있던 것이 바람 때문에 날려 올라가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빛에 의한 현상들은 무지개, 햇물이, 달물이, 또 코로나, 뭐 우리 지금 현재 바이러스랑 다르죠. 코로나 현상들이나 체운, 신기루, 아지랑이, 노을 같은 현상들, 이제 태양에서 입사되어 있는 빛 에너지 또는 달빛 에너지 등에 의해서 반사나 굴절, 회절, 간섭, 산란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생기는 광학적인 현상들을 빛에 의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현상은 뇌전, 번개, 천둥, 오로라 이런 현상들이 있고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인트 엘모의 불,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현상이고요. 세인트 엘모의 불 한번 뭔지 볼게요. 자, 역전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 비행 중 보통 번개가 뇌우가 발생이 되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요. 반대죠. 엘모스 파이어는 남대가 일어나기 전에 구름 속에 전장이 강해졌을 때 유도에 의해 지표의 돌기물에서 생기는 방전 현상을 말합니다. 이 방전이 일어나면 슉 하는 소리가 나면서 옅은 붉은색 또는 파란색을 띤 빛을 냅니다. 이 불꽃이 양극에서 나올 때는 옅은 붉은색 빛이 5cm 이상이나 뻗어나가며 또 음극에서 나올 때는 파란색을 띤 빛으로 1cm 정도밖에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좀 더 길게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요. 지중해의 선원들은 옛날에 이 빛을 세인트 엘모의 불로 믿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엘모는 예전부터 지중해 선원들이 믿던 수호신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happy flight. 저도 이제 세인트 엘모의 불 이번에 이거 준비해보면서 보게 된 건데, 일반적으로 뇌전이나 번개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먼저 사전에 발생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풍, 바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기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바람의 속도는 공기의 온도나 기압의 차이에 엮여있는 변수에 엮여있는 현상인데요. 기압의 차가 크면 클수록 빨라지게 됩니다. 평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바람을 강풍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지난 시간에 좀 보셨지만 초속 13m 이상을 불 때 강풍주의보를, 초속 21m 이상 불 때 강풍경보라는 걸 발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풍에 대한 등급은요, 뷰포트라는 사람이 만든 뷰포트 풍력 계급에 의해서 나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풍력 계급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풍주의보를 내리게 되는 14m/s까지 이르는 바람을 얘기하고요.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 받기가 곤란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가지고 이 풍력의 단계들을 계급을 나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계급 7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의 현상이고요. 풍력 계급 8단계가 되면은 작은 나뭇가지는 꺾이고요, 바람을 안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풍력 계급 9 정도 됐을 때는요, 이제 요 사이가 아마 이제 강풍 경보 수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 내려가는 사이가
굴뚝이 넘어지게 되고요. 기와가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이 된다. 또 풍력계가 1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수목이 뿌리채 뽑히고 가옥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뷰포트는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호우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또 있는데요. 호우는 단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집중호우라고 하고요. 단시간에 하나지 않고 총 강수량 자체, 즉 내리는 강수량의 크기가 연평균 강수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경우에는 그걸 호우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드립니다. 호우에 발생하는 이유는요, 여름철 장마전선에서 봤던 장마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측풍, 이제 이 저기압에 공기가 모여들어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면서 발생되는 현상들,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태풍이 수반돼서 몰고 들어오는 호우 현상들도 있고요. 봄철에 또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경우, 뭐 이번 주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왔습니다만 지지난주나 때는 주말에 비가 좀 많이 내렸죠. 구름이 생성하는 과정하고 호우가 발생하는 과정은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기가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기압이 낮아져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공기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기압 자체가 이 아래 지처층보단 여기가 크죠. 그죠? 크다 보니까요. 뭐 풍선 하나 날려보면 알 거예요. 풍선이 날아가면 주 상승으로 올라가서 풍선이 팽창해서 터지지 찌그러져서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져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요. 기온이 낮아지는 단열 팽창 과정이라는 게 발생이 된답니다.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기온이 이슬점 아래까지 낮아지면요, 즉 이슬점 온도라고 얘기 보통 하면, 이슬점 온도라는 거는 이 기화 상태가 액화로 변하게 되는 그 단계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시작하고 물방울이 되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서로 모이게 되면 클라우드가 되죠. 그죠? 보통 구름이라 불리는 수증기가 포화되어서 응결되는 고도 자체를 응결 고도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로도 있습니다. 나중에 습도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때 다시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는요, 작은 구름 입자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요, 구름 입자들이 이제 서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약간 커다란 입자들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강수로 낙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입자가 되면은 비가 돼서 내려오게 되겠죠. 집중호우 자체는요, 일단 정나군이라고 불리는 이제 비하고 번개를 동반하여 있는 소나기성 구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잘 발달한 정나군에서 발생이 되겠고요. 잘 발달한 내우에서는 상승 기류가 강해져서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상승을 하게 되겠고, 그것이 응결하게 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집중호우로서 발달이 되게 되겠죠. 강수가 발생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의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빙정설과 충돌 병합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빙정설이라는 거는 구름이 안에서 과냉각대 물방울과 얼음 알기가 서로 공존을 할 때 이 얼음하고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압,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또 재검토할게요. 좀 이제 우리 수증기 압력을 좀 배워야 돼서, 포화 수증기 압의 차이로 인해서 얼음 알갱이가 훨씬 빨리 성장해서 녹아서 빈방울이 된다라는 빙정설이 있고요. 또는 충돌 병합설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 내에서 작은 구름 알갱이가 서로 충돌을 해서요, 큰 알갱이로 성장을 하게 되겠고, 뭉치는 거죠. 뭐 분자 뭉쳐서 큰 분자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인 거죠. 물방울이 커지면서 낙하 속도가 커지면서 더욱 빨리 충돌하면서 병합해서 점점 커져 강수로 발달하는 현상을 충돌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수는 두 가지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상이한 과정들이 있다. 호우로 인해서 입는 피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축대, 붕괴, 산사태, 침수,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에 대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죠. 태풍은 전에 했던 것처럼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당 17m/s 이상인 것을 태풍이라고, 타이푼이라고 부르고요. 적도 부근의 따뜻해진 공기가 수증기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을 태풍이라고 얘기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도 부근에서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적도에서 남북 5도 이상 쪽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보통 생전 경율이 빠르게 이동하면 수일에서, 천천히 이동하게 되면 수주 정도 걸리게 되는 현상이고요.
일단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바다 쪽에서부터 이 수증기가 포함된 잡려, 특히 해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게 되겠고요. 그 에너지가 강력해지면서 그 세력을 키워 오다가요. 육지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수증기의 공급, 즉 잡열의 에너지들을 받을 수 있는 공급원들이 차단이 되면서요. 또한 이 바람에 의한 게 육지에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인공 구조물들이나 산악지와 같은 나무들에 의해서 마찰력들에 의해서 그 위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소멸되는 현상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많이 보셨죠? 날씨가 맑고 아주 바람이 약하다. 그다음에 태풍 눈 바깥 주변에서는 바로 가장 여기가 센 거죠. 바람이 가장 세다. 태풍의 이동은요, 발생 초기에는 적도 부근의 동풍에서 밀려서요, 서북 서진하다가, 왜냐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게 돼요. 태풍이 발달되니까 여기서 쭉 발달하면서 이렇게 서북 서진하다가 이제 여기 위에 30도 쪽 들어오게 되면 편서풍이 발달해서 또 오른쪽 돌게 되죠, 회전을.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북동진하게 되는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풍의 크기는요,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15m/s 이상의 반경을 가지고 태풍의 크기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태풍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얘가 반경 자체가 300km,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에요. 좀 반경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반지름 얘기합니다. 용어를 안 쓰나 보더라고, 반경이란 말을. 직경, 반경. 그러니까 직경이라는 말은 지름을 얘기하고요. 지름. 반경이라는 건 반지름을 얘기한다. 소형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크기가 300km 미만, 300에서 500은 중형, 500에서 800까지는 대형이라고 하고요. 800km 이상은 초대형 태풍이라고 보통 칭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초대형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큰 슈퍼 태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슈퍼 태풍에 의한 피해가 아직까지는 발생된 사례는 극히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줄 정도로. 대만의 기상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태풍은 21세기 안에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럴 가능성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덕분에. 대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겪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답니다. 듣는 얘기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 활동들이 이제 적어지고 경제 활동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특히 중국과 같이 많은 인구, 또 인도와 같이 많은 인구들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살짝 내려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다르게도 태풍의 강도는요,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태풍의 최대 풍속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게 있고요. 초당 17에서 24m를 약, 25에서 31을 중, 강, 매우 강, 이렇게 해서 나눠져 초당 44m 이렇게 나누는데, 초당으로 따지니까 참 감이 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걸로 해서요, 킬로미터 퍼 아워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태풍이 강하다 그러면은요, 시속 119km에서 155km 정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상당히 빠르죠. 매우 강이라는 건 시속 158km 정도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시간당 158km를 이동한다는 거니까요. 속도 측면에서 따져보면요. 자, 슈퍼 태풍의 위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